그래서 서술자는 말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소설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1인칭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3인칭이라고도 하고 작가라고도 부르는 칭이 두 개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다 3인칭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뭐 작가 어쩌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3인칭인 경우에 말하는 사람이 곧 주인공인 경우에 예전에 우리 봤던 봄봄이라는 소설이 그랬어요. 남자애인데 뭐 막 이런 것도 있고 동백꽃도 주인공이죠. 김유정 소설은 다 주인공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1인칭이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겪은 얘기, 제가 겪을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불러요. 주인공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1인칭인데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인공의 행동을, 주인공이 겪고 있는 이야기를 자기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주인공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작가 관찰자 시점. 여기 쓰는 게 맞겠죠. 작가 관찰자 시점은 보통 3인칭으로 소설이 진행이 돼요. 그녀 아니면 이름이 나와요. 그 주인공의 이름이나 주변 인물들 이름을 부르고 나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소설 속에서 나라고 일컫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행동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 관찰자 시점의 중요한 거는 행동 묘사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소설로는 소나기가 있어요. 소나기에서 짧게 소년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보통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고 그냥 소년이랑 소녀가 이렇게 뛰었다. 뭐 돌멩이를 던졌다. 이 바보라고 말했다.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의 뭐 심리 상태나 이런 거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거, 그 인물의 내면 이런 거는 배제하고 행동만 쓰는 거. 그게 작가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인물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마음속으로 어떤 갈등을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어떤 기분인지 이런 걸 다 얘기해주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이 전지적이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전지전능하다. 전지적인 거,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 전지라는 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모든 걸 알고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행동 그리고 심리 묘사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네, 차이점 조금 아시겠나요? 구분. 이 중에 어려운 거. 혹시 설명했는데 조금 어려운 거 있어요? 여기선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럼 지나가면 우리 소설 하나씩 볼 때마다 이게 어떤 시점인지 봅시다.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일단 뭐 이런 얘기들 다 했죠. 다 했고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시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시점에 따라서 아니고 그냥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냐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뀌어요.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랑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랑. 직접적인 건 어떤 거예요? 어떤 걸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직접적인 행동. 저렇게 했다. 간접은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걸까요? 간접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죠?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이러면 해야 되는 거? 직접적인 거는 맞죠? 자기 손이 어쨌든 바로 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제시로 쓰여졌을 때는 그 인물의 지금 내면이 어떤지 그리고 심리가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를 다 그냥 얘기를 해줘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슬프고 화가 난 상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직접 제시예요. 우리 아까 서술
서술하는 거 여기 들어가요. 그럼 간접 제시는 뭘까요? 간접 제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쓸까 말까 망설이는 이렇게 계속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일어날 줄을 몰랐다. 한자도 쓰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행동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하나도 못 썼을까라는 생각을 독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이 어떤 기분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행동을 보여줘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보여주기니까 묘사겠죠? 보통 이렇게 제시돼요. 서술을 통해서, 묘사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들이에요. 소설에서는 이렇게 인물의 성격도 이제 알려줘야 되죠. 인물의 성격을 알려줘야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이 인물이 어떻게 대처할지 이 인물의 성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아니면 뭐 딴 데 어디 뭐 입장표를 끊는데 주인공이 되게 소심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새치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소심한 사람인데 새치기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그냥 그 사람 뒤에 서는 거지, 그 정도면. 맞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서 있겠죠? 근데 영수님처럼 성격이 되게 불같아. 정의로운 거 아니면 못 참아. 그 새치기를 했어. 영수님 앞에 누가 새치기 했어요. 그럼 영수님 어떻게 해요? 맞죠? 뭐라 하죠? 그 성격이 다 달라서 그렇잖아요. 이런 성격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왜 남기서 어떻게 가냐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에는 복선이 있어요. 글씨 이상해졌다. 복선, 이게 또 되게 중요한데, 이 복선은 이 소설 앞부분에서 뒤에 이 소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은근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소설 중에서는 소나기, 네, 여기에 복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랏빛 꽃을 통해서, 뭐 옷에 물든 진흙물을 통해서 뭐 이런 걸로 다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선을 대놓고 보여주는 건 아닌데 소설을 다 읽고 나서 그 소설을 한 번 더 볼 때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 이렇게 안 좋게 될 걸 얘기하고 있었구나, 좋게 될 걸 얘기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깔아놓는 거라고 해서 복선이라고 불러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앞에 이런 부분이 깔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봤을 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선. 저리 가세요. 뒤에서도 감시라고. 굉장히 너무 감시하시죠, 맞죠? 그래서 우리 현대 소설이랑 현대 반대 보겠어요. 옛날에 쓰인 거니까 고전 소설.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 인물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인물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고전 소설의 인물들은 대부분 어떨까요? 홍길동전이나 임꺽정전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아니면 별주부전 이렇게 정의롭고 맞죠? 보통 주제가 권선징악이라서 그런 거죠, 맞죠? 선한 사람들은 상 받고 못된 사람들은 벌 받고 놀부, 흥부와 놀부 그것도 그렇고 맞죠? 콩쥐팥쥐도 그렇고 맞죠? 이제 그런 주제들을 갖고 있는데 그 인물들이 어때요? 성격적으로 똑같죠? 착한 사람 끝까지 착하고 못된 사람 끝까지 못했고 그 인물 성격에 특이한 성격이 없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고전 소설에서 맞죠? 왜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현대 소설의 인물들은 어때요? 나쁜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뭐 충격적인 사건이나 자기의 마음에 변화를 줄 만한 사건을 겪고 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뭐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캐릭터들도 많고 주인공인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계급과는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우리 아까 말했듯이 반대죠. 입체적이고
대상적인 인물이죠. 그 다음에 사건. 고전소설의 사건들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거 뭐지?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우물에서 우물이래. 맞죠? 그 나무를 하다가 호수에 이제 연못에다가 자기 돌도끼? 쇠도끼를 이렇게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산신령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못에 산신령이 살고 있다는 걸 나무꾼이 알았어요. 몰랐죠? 알고 있었으면 좀 소름 끼치는데. 근데 아무튼 몰랐죠? 그 우연치 않게 도끼를 빠뜨렸는데 거기 살던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게 돌도끼가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 이 금도끼, 은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평소에 나무꾼이 착하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리고 별주부전도 육지로 올라가서 별주부가 토끼를 찾아 헤매긴 했지만 그렇게 토끼를 바로 찾기가 쉬웠을까요? 사실 고전소설의 대부분의 소설들은 사건이 우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전소설은 보통 진짜 이제 있을 법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진 않는 거죠. 어쩌다 보니 이랬다라고 보통 나오니까. 그리고 우연적이고 또 이 뭐라고 돼 있어요? 비현실적이죠. 보통 우연성이 강하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반대로 현대소설에서는 필연적, 개연성 때문에 그리고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배경도 고전소설은 사실 전설 같은 경우에는 증거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이 바위에 얽힌 전설. 이렇게 되면 그 바위가 그 전설의 증거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증거물이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고전소설에서는 장소가 애매모호해요. 그냥 어느 연못, 어느 산, 어느 산인지도 말 안 해줘요. 그냥 어느 산, 깊은 산골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죠. 막연한 시간, 공간 제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현대소설에서는 원미동 사람들, 원미동이라는 그 골목이 나오는데 그 골목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소설로 넘어오면서 소설이 좀 더 정교해지고 좀 더 사실이랑 가까워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도 비현실적인 세계고 뭐 이렇고 보통 고전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현대소설은 다양하죠.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고전소설은 어때요? 우리는 보통 말을 이렇게 말하는 말이랑 쓰는 말이랑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고전소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들어오던 거가 있고 그리고 쓰던 거는 한자로 쓰여지잖아요. 맞죠? 우리나라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그 말이 되게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보통 글로 쓰는 말, 무더체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낭송체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읽게끔 돼 있는 그런 글들이 많아요. 근데 현대소설은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대사도 다 써야 되고 하니까 구어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구성, 주제, 결말 이런 게 현대소설에서 훨씬 다양하겠죠. 여기서는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권선징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한정되어 있고 여기는 열린 길이 많아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만 봐서는 소설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소설이 뭔지 잘 안 오시죠? 우리 그럼 뒤로 넘어가서 일단 소설을 하나 볼게요. 바로 뒤로 가면 있는 꽁, 이건 우리 몇 번 읽었으니까 좀 더 뒤로 가보죠. 네, 뒤로 더 가보죠. 옥상 위의 민들레꽃. 쓰는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26페이지. 126페이지. 네, 126페이지예요. 너무 갔어요. 여기 126페이지. 126페이지. 아, 제가 읽을 거예요. 제가 읽을 거예요.
각자 읽기 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이 민들레꽃은 박안서라는 소설가가 썼는데 이 소설가는 나이가 많고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가의 소설은 보통 전후소설, 6.25 직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까지 되게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대표적으로 보통 이제 박안서 소설을 보게 되면 약간 할머니가 자기 얘기 해주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정한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박안서 소설가의 특징이. 그래서 일단 앞부분 봅시다. 일단 생략된 앞부분이 있대요. 전개 3부터 시작하는데 앞에 전개 1, 2가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자살했대요. 근데 그 궁전 아파트라는 그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자살을 했는데 그 궁전 아파트는 일단 주인공이 살고 있는 데겠죠. 근데 그 아파트 자체가 되게 훌륭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아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자살하는 바람에 아파트 가격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책회의를 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근데 주인공 나는 어려요. 근데 그 할머니가 왜 자살했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의의 이름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어린 내가 왜 그랬는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지를 당했어요. 그리고 뚱뚱한 아줌마가 다시 사고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새창살을 겁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밖에서 보면 새창살을 달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도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할 거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할머니가 자살을 했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좀 더 집중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전개사 한번 제 생각으로는 노 교수님, 나이 많은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눈길이 노 교수님의 오물되는 입가로 모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할머니가 2분씩이나 왜 갑자기 살고 싶지 않아졌나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목숨을 끊고 싶어 끊었지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끊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꼭 끊고 싶으면 베란다가 아니더라도 끊을 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옳소. 젊은 아저씨가 눈을 빛내면서 큰 소리로 동의했습니다. 그분이 왜 목숨을 끊고 싶었을지에 대해 아는 대로 답해 주십시오.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의 따님과 며느님. 교수님은 교수님답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평소 습관이 보이는 거죠. 교수님이 강단에서 강연할 때 습관이 보여요. 그래서 두 딸과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닦고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부족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교수가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부족한 게 있어서 자살한 게 아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런 일이 없었다. 자기 할머니 방에 냉장고에는 늘 어머니가 즐기시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옷장인 사시상철 충분히 갈아입을 수 있는 비단 옷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그걸 다 양로원에 기부했는데 10사람의 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입을 수 있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분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할머니는 일단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웠다는 걸 알 수 있죠. 할머니가 절대 돈이 없거나 이래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며느리도 어때요? 전축, 녹음기 이런 것도 전부 다 할머니한테 있었고 방에 부족한 건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불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불만인 걸 얘기해달라고 노 교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손자를 기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손자를 어떻게 기르고 싶었냐면 업어서 기르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안 되죠. 안짱다리가 되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손자를 업어서 키우는 걸 사람들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싫어하고. 그리고 그분은 바느질을 좋아해서 뭐든지 깁고 싶어 하셨어요. 깁다. 깁는 거 뭐예요? 구멍난 거를 꼬매는 거죠. 특히 버선을 깁고 싶어 하셨죠. 점점 더 어렵군요. 요새 버선이라니 더군다나 기워서 신는 버선은 어디서 가서 구하겠소. 그분은 또 흙에다가 뭘 신고 걸음을 주고 김을 메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은 시골에서 자란 분이거든요. 참으로 어려운 분이셨군요. 하고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렇게 크셨겠죠. 맞죠? 자기 버선도 자기가 기워서 신고 흙에다가 뭘 심어서 키우고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런 걸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궁전 아파트에서는. 그때 젊은 아저씨가 또 나섭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분은 고향이 그리워 돌아가셨군요. 저희 어머니는 이 도시가 고향인데도 베란다에서 떨어지셨어요. 둘 중에 한 분은 자기 고향에 살고 계신 거예요. 고향이 시골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시에서도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예전보다 너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노인들은 예전에 사람 사는 모습이 그리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아무리 효자라도 세월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문명화된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젊은 아저씨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이미 결론을 낸 거예요. 그리고 전개사. 나는 이번에야말로 내가 나설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가 나오죠. 그 주인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가 이 사건을 끌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옥상의 민들레꽃은 시점이 조금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앞부분의 주인공은 뭘 할 수 있어요. 이 서술자가 앞부분에는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부분에는 떨어진 할머니 두 분을 보고 있고 그 회의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기만 한 관찰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다가 후반으로 넘어가서 자기가 할머니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서 답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1인칭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넘어가는 소설이에요. 시점 변화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난 다시 목구멍이 간질간질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오줌이 마려웠습니다. 나는 베란다에서 떨어져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을 맨 마지막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게 쇠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머니가 살고 싶지 않아진 게 세월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상상이나 남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겪어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나는 어른이 되려면 아직 먼 사람인데도 살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때요? 이 애는 자기가 어린애에 불과하지만 자기도 할머니, 그 두 명의 할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 그때 자기를 막아준 게 민들레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쇠창살 이런 게 아니라 민들레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설의 제목이 왜 옥상의 민들레꽃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나를 껴안은 엄마의 팔에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장석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꼭꼭 끼어앉은 어른들을 해치려니 어떤 아저씨는 어깨를 짚었다고 눈을 부라리고 어떤 아줌마는 발가락을 밟았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건 말건 나는 반장도 모르는 어려운 문제의 답을 나만이 알고 있을 때처럼 의기양양 신이 나서 사람들을 마구 밀치고 드디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중대한 모임에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분이 누굽니까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먼저 퇴장할 것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회장이 되게 권위적인 사람이고 강제적으로 이제 나는 얘기하기도 전에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의에서 결정된 거를 다 글로 써줄 테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는 꾸지람을 들은 것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얘기를 못한 게 더 슬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미리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일을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회의하고 있는 장면보다 더 예전이에요. 학교도 가기 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누나와 형이 학교에서 만든 꽃을 한 송이씩 들고 왔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라나요. 누나와 형은 또 조그만 선물 꾸러미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꽃과 함께 엄마 아빠께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나도 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색종이를 누나가 쓰던 거를 오래서 만들었는데 보기에는 누나나 형 것보다 못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아직 학교도 안 갔으니까. 근데 어버이날 아침에 누나가 아빠한테 넥타이 핀을 선물하고 어버이날 이제 꽃을 드렸어요. 아빠는 입이 귀에 닿게까지 크게 웃으면서 그 자리에서 넥타이 핀을 꽂고 꽃은 이제 양복 깃에 꽂았어요. 그리고 아빠 얼굴도 되게 좋아했고. 그다음에 형이 엄마한테 선물을 드렸는데 이제 엄마가 형한테 뽀뽀를 하고 선물을 딱 여니까 오색 찬란한 브로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완전 좋아 보이겠죠. 그리고는 이제 엄마는 되게 좋아하시면서 브로치를 이제 블라우스에 달고 꽃은 단추구멍에 끼웠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꽃을 드리려고 했는데 형과 누나가 자기 차례도 주지 않고 어버이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었는데 아직 학교도 못 가서 그 노래를 몰라서 못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모습이 꼭 신랑 신부처럼 고와 보였는데 아무처럼 이렇게 엄마 아빠가 되게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용히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 꽃을 드렸어요. 꽃을 2종이 준비할 걸 하고 후회도 했지만 어느 분이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 사이에 꽃을 드렸어요. 근데 누나의 형이 학교에 가고 나서
그리고 엄마도 아빠도 누나랑 형이 준 꽃을 달고 출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자기 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식당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 속에 과일 껍질과 밥 찌꺼기와 함께 버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엄마는 거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고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글쎄 셋이란다 창피해 죽겠지 뭐니 우리 동창이나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 아니면 둘이지 셋씩 낳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구나.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단다. 어쩌다 막내를 하나 더 낳아가지고 이 고생인지 막내만 아니면 지금쯤 얼마나 홀가분하겠니. 막내만 아니면 남부러울 게 뭐니 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본 막내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되게 슬펐겠죠. 자기가 만든 꽃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고 엄마는 통화를 하면서 막내만 없었으면 남부러울 게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없는 게 나을 거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한테는 가족이 필요한데 가족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슬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엄마는 늘 나를 막내, 우리 귀여운 막내 하면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사랑은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진짜로 사랑했는데 엄마는 나를 거짓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내는 자살을 하러 옥상에 올라간 거죠. 베란다에 간 거예요. 나는 말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마침내 옥상까지 올랐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니까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밤을 기다리고 그렇게 밤을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옥상에서 달이 비치는데 민들레꽃을 봤다고 하죠. 옥상은 시멘트로 빤빤하게 발라놓아 흙이라고는 없었는데 그래도 한 송이의 민들레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다고. 봄에 엄마 아빠 야외 소풍으로 가서 보면 그런 민들레꽃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왜 민들레꽃이 시멘트 바닥에서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그 톱니 같은 이파리를 들치고 땅을 보니까 한 숟갈도 안 되게 흙이라고 하기 어려운 먼지 같은 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민들레 씨앗이 있어서 싹이 튼 거예요. 그래서 꽃을 피게 하기엔 너무 적은 흙이어서 잎은 시들시들하고 꽃은 작은 단추만 했다고. 그래도 흙을 타다 날던 수많은 민들레 씨앗 중에서 그래도 뿌리 내릴 수 있는 한 줌의 흙을 만난 게 고맙다는 듯 꽃은 샛노랗게 피어서 달빛 속에서 곱게 웃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시멘트로 포장된 딱딱한 땅을 만나서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을 다른 민들레꽃보다 작은 흙이라도 만나서 이제 꽃을 피운 이 힘들게 핀 민들레꽃을 보니까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큰 잘못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온 가족이 나를 찾아 헤매다 돌아와서 슬피 울고 있었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엄마는 나를 껴안고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구나 막내야. 만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더 살지 않으려고 했다. 엄마는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 반가워서 말없이 집을 나간 잘못에 대해서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나 역시 엄마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일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왜 두 분의 할머니가 살고 싶지 않아 했는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돌아가신 할머니의 가족들도 말이나 눈치로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하고 바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아서 베란다나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주는 건 쇠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라는 것도 틀림없다고 자기가 겪어봐서 알고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결국 어른들은 끝내 나에게 그 말을 할 기회를 안 주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까지가 옥상의 민들레꽃 소설 전문이었어요. 이 소설에서 크게 대비되는 소재가 두 개 있었어요. 소설의 소재 뭐였어요? 민들레. 소재 뜻이 뭘까요? 그 얘기에 그 얘기 것이 중심이 되는 단어겠죠. 소재예요. 소재가 두 가지가 아닌 대비되는 소재가 있어요. 민들레꽃 있죠. 그럼 민들레꽃이랑 반대되는 위치에 있었던 거 뭐예요? 나? 민들레꽃이랑 반대였어요? 할머니 두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민들레꽃을 피워
살았고 네. 할머니 두 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새롭네요. 근데 그렇게 보긴 조금 어려운 게 할머니들이 민들레꽃이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나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은 민들레꽃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민들레꽃이랑 연관이 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반대되는 거 계속해서 나오죠. 나가 민들레꽃이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쇠창살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대답을 주려면 머리 아프거든. 쇠창살. 쇠창살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붙잡아 놓는 거죠. 그리고 단단하고 차고 되게 뭐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맞죠?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물질적인 거 많이 나왔어요. 막 브로치도 나오고 넥타이 핀도 나오고 또 뭐 사시사철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이랑 이렇게 되게 아파트도 왕자 아파트란 말이에요. 되게 부자들 사는 궁전 아파트였죠. 궁전 아파트란 말이에요. 되게 부자들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인간적인 거랑 그리고 한 줌의 흙에서 자라난 힘겹게 핀 민들레꽃이랑 대비되는 소재로 썼어요. 그래서 옥상에 쇠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 있었으면 두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점의 변화가 있었고 주인공이 어렸죠. 겨우 초등학생인데 자기가 학교도 가기 전에 자기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한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주인공 나이가 이렇게 어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주인공 나이를 어리게 했으면. 보통 주인공 나이를 어리게 하고 주변에 어른들을 많이 등장시키면 어때요? 어른들이 얼마나 삭막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걸 많이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도 어른들의 비인간적인 모습, 어른들이 이제 두 할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만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를 주인공을 어린이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재의 상징성, 여기 대조되는 거 많죠. 민들레꽃 대부분 다 이제 분해나는 거, 여기서 나왔던 부유한 물건들이랑 다 반대되는 성질이에요. 그리고 또 두 할머니랑 그리고 나까지 또 누구랑 반대돼요? 아파트 주민들이랑. 반대되죠. 두 할머니는 손자를 업어서 키우고 싶어 하는 할머니고, 집에 좋은 옷이랑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자기 힘으로 밭을 일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또한 옥상 위에 민들레꽃을 보면서, 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애예요. 어린애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랑 아파트 주민들은 어때요? 사람이 죽었지만 아파트 가격 떨어질까 걱정하고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혹시 모질하게 대해서 그런 게 아니냐, 물질적인 걸 더 못 줘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게 부족했던 거 아니냐 하고 물질적인 거에 집중을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대조되는 물건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가 이런 물질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작가가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나눠서 봅시다. 여기 봤을 때 옥상의 민들레꽃은 박완서 소설가가 쓴 소설인데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이에요? 현대 소설이에요. 현대 소설. 현대 소설이고 그리고 단편 소설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소설이라고 불러요. 단편소설은 보통 했을 때 한 원고지 한 200장 원고지로 해서 이제 뭐 보통 10장, 15장 뭐 이 정도거든요. 짧아요. A4로 했을 때 보통 한 8장, 9장 되나? 뭐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짧고 그리고 현대소설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소설이고 그리고 또 성격은 당연히 사회소설이니까 사회비판적이고 교훈적이죠. 우리가 어떤 거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상징적이죠. 이런 상징성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1인칭 시점. 아까 시점 바뀐다고 했어요. 1인칭 관찰자에서 1인칭 주인공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재. 아까 소재라고 했는데 제재는 뭘까요? 제재는 중심 소재예요. 중심 소재를 제재라고 불러요. 그 제재는 당연히 옥상의 빈 민들레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설 한 편 보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진도를 이렇게 조금씩 나갈게요. 설명을 조금씩 하고 문제를 뭐 알아야 풀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도를 조금씩 나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